안녕하십니까. 두병훈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모의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전체 차시로는 19차시에 해당되는 문제집 풀이에서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인 심리 측정 및 평가에서는 4차시에 해당되는 내용, 교재 위치는 200페이지고 문제 7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문제 71번에 보면 다음 중 손다이크가 주장한 검사 점수의 변동 원인 중 개인의 일시적이면서도 특수적 특질에 해당되는 것. 자, 이게 여러 시험에도 좀 나옵니다. 이 손다이크의 검사 점수 변동 원인. 여러분 손다이크라는 분 잘 아시죠? 손다이크는 그 행동주의 이론에서 시행착오론을 주장했던 그 분이고, 이 손다이크가 검사 점수의 변동 내지는 오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간적으로 일시적이면서 일반적인 사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이지 않고 뭐예요? 영속적이죠.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영속적이면서 일반적인 것, 어떤 그런 특성이 오차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일시적이지만 그 사람에게 또 특수한 이라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영속적이지만 그 사람에게 특수한, 이렇게 좀 아주 복잡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그 해설과 더불어서 설명해 드리면 정답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시간에 이걸 한번 싹 정리해보자 그런 얘기죠. 물론 골격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개인의 피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분 개인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피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그날의 어떤 기분 같은 거요,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그날 갑자기 생긴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기분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감독자와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감독자의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이죠. 어떤 그 시험 보러 갔는데 딱 그 시험에 감독자가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이에요, 삼촌이거나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해설 두 번째 보게 되면 검사 문항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뭐냐면 바로 개인의 영속적이며 특수적인 특질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검사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다른 건 뭐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죠. 속도 검사에 있어서만큼 내가 아주 손에 재주가 있어요. 막 타점 찍기라든가 이런 것을 참 잘할 수도 있고, 또 빨리 막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를 푸는,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를 들면 또 도구를 이용한 도구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공간 지각이 뛰어나다거나 손재주가 있거나 손목의 회복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영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늘 있는 하나의 특성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죠.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해설의 두 번째 항목은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습관 같은 거죠. 습관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이며, 한 번 생긴 습관은 영속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특수한 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일시적인 겁니다. 그날따라 그 사람이 해당 달에 아주 특수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볼 때 찍기 같은 거 있죠. 찍기. 우리가 보통 연필 굴려가지고 번호를 탁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내가 3번을 딱 찍었는데 그 3번이 정답이라. 그러니까 그 3번이 맞게 된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나에게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영속적이면서도 특수한 겁니다. 영속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도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일반적인 거 비슷한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뭐 특이하게도 아주 냄새를 잘 맡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색채에 대해서 색감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빨간색만 보면 좀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SDM에서 보면 불안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불안장애에서 보면 어떤 뭐 뾰족한 어떤 그런 물건을 보게 되면 그 사람만의 특수한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된다면 지금 거기 나온 일시적이면서 특수적인 상황은 5번에 보면 검사가 요구한 지식 혹은 기능에 대한 내담자의 연습 정도입니다. 내담자가 그 검사지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황이죠. 그 검사만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특수한 내용이 되겠죠. 바로 이게 나온 것이 바로 보기에 5번이 그 개인에게 온 일시적이면서 특수적인 특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72번 문제입니다. 내담자를 위한 심리검사에서의 고려사항 중 검사 상황 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검사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랬는데 1번에 보면 종합적인 심리검사의 경우 검사에 걸리는 시간과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도 및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검사 상황에 맞춰서 지나치게 문항이 많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나누어서 시간을 적당히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 뭐 적절한 내용입니다. 2, 3, 4, 5는 해설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검사자 변인이나 내담자 변인, 특히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평가, 동명, 행성 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지원 태도예요. 상담자가 예를 들면 이제 상담자가 이제 수금자가 그게 되겠죠. 검사자가 되겠죠. 검사자가 수금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준다든가 매뉴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든가 그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검사 상황 변인이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은 일반적으로 검사자 변인이거나 아니면 수금자 변인 또는 상담자 변인이거나 아니면은 평가, 동명, 형성 변인이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검사 상황에 대한 변인으로서는 1번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꼭 구분하시고요. 다음 7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심리 검사에서 검사자가 범하기 쉬운 평정의 오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평정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주관식 검사 내지는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가 이런 일이 참 많이 생기고 채점자 오류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특히 3번에 보세요. 가능한 한 검사자가 참고할 다른 관찰자의 평정의 개수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정수를 가능하면 많이 함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3번이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고 나머지 1, 2, 4, 5번은 이러한 평정의 오류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74번입니다. 지능 이론가와 그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피어만이나 스스톤이나 그 길포드, 그 다음에 가드너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은 그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 이거 어느 분이 얘기했죠? 그래요. 카텔입니다. 그 74번에 나오는 그 네 번째에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거, 유동적 지능, 그 다음에 결정적 지능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학자는 바로 이분 알고 있는 카텔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유동적 지능은 유전적 요소가 강한 것이고요. 이 결정적 지능은 살아가면서 얻는 생활의 지혜, 크리스탈라이징이라고 하는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하나의 지혜, 생활의 지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동성 지능은 좀 떨어지지만 결정적 지능은 오히려 올라가거나 그렇게 쉽게 쇠퇴하지는 않는다라는 특징도 이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분 문제입니다. 개인용 지능검사와 비교할 때 집단용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단용 지능검사는 객관식 검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또 MMPI라든가 MBTI라든가 그 다음 또 CPI 이런 검사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관화되어 있는 검사지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데 옳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검사자 별량이 커질수록 커질 수 있다. 아니, 개별 검사를 하든 지능 검사, 집단 검사를 하든 검사자 별량이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실시 자체를 집단으로 하는 것뿐이지 그 검사지 하나에 한 개인이 검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별량 자체는 균일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균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표준화된 객관적 검사지의 특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좀 적절한 설명이 못 되겠네요. 그 다음에 76분입니다.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뭐 1번, 2번, 4번, 5번이 맞다면 3번 스스톤에 있어서의 요인 분석은 지능 8가지로 구분한다. 7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기초 정신능력이라고 해서 PMA라고 해서 스스톤은 요인 분석을 통해서 7개 차원의 지능에 관한 기초 정신 능력을 구분한 학자인데요. 그래서 지문에 8개라고 하는 내용이 틀렸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여러분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비내 검사지, 비내의 내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77번 문제 보겠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해석 지침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웩슬러 검사지. 첫 번째, 1번 지능검사를 통해 사고로 인한 뇌 손상과 인지능력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능검사, 특히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는 뇌 손상이나 뭐 교통사고라든가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결과로 얼마만큼의 뇌 손상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데 쓰임이 있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을 볼까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를 평가하는 능력이 다르므로 점수 간의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닙니다. 웩슬러 검사지는 언어성 검사와 도구성 검사 두 가지, 동작성 검사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차이에 유의한 점수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3번입니다.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높은 경우, 언어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인지적 능력이라든가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이고 또 학습 능력이라든가 지적 수준이 높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낯선 상황에 대한 순발력이나 어떤 대응력, 어떤 문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동작성이나 도구성 능력이 뛰어나야 오히려 그런 특징이 보인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에 보면 소검사 간의 2점 이상의 차이가 날 때 통계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2점이 아니라 20점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는 보통 한 12, 3점에서 한 17점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5번의 경우 지능검사는 투사적 검사이기 때문에 해석 시 수검자의 과거 성장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능검사는 보통 객관적 검사죠. 우리가 비내 검사지도 그렇고 웩슬러 검사지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능검사는 대부분 거의 다 객관적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것은 사실 이해한다기보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3번에 보면 성인용 지능검사입니다. K 웩슬러 4판입니다. 4판의 실시 연령은 16세부터 69세까지, 69세 11개월까지 검사 대상 범위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79번 문제입니다. 역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검사 KWAIS 3판 체계와 4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4판하고 개선이 됐는데 그 개선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틀린 내용이 79번은 4번이 틀린 겁니다. 뭐냐면 3판에서 4판으로 넘어갈 때 차례 맞추기와 모양 맞추기 항목을 제거했습니다. 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설명한 거네요. 추가된 내용은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퍼즐이라든가 무게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3판에서 웩슬러 3판이 웩슬러 4판으로 이동하면서 개정된 내용의 이유라든가 또는 제거된 것 또는 새로 추가된 것 이런 얘기인데 그 위치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렬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렬출이는 3판에서는 동작성 기본 검사에 속해서 있다가 4판에서는 지각적 추리 지표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됐는데 바로 거기로 옮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옮긴 게 뭐냐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1번 행렬출이가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번 문제입니다.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의 시행 순서입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도 나온 것처럼 5번이 정답입니다. 첫 번째 기본 지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통성 찾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어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번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내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비내가 나오네요. 비내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잘 판단하고 잘 이해하고 잘 추리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지능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맞는 학자는 바로 비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내와 신몽이 만든 1905 척도라는 것이 최초의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83페이지로 8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 WISC 그리고 요 명칭을 쓰고요. 이러한 그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83번에 4번이 옳은 것인데요. 검사 문항이나 실시 지시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표준화된 검사니까 이것은 바꾸지 말아야겠죠. 사실 뭐 4번 문장만 읽어도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나머지는 맞을지 틀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4번은 맞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해서 틀린 문항을 좀 찾아보면 검사지를 아이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 아이가 쉽게 볼 수 있는 곳, 또 검사 도중에 아이에게 뭐 설명을 추가로 더 한다든가 정답을 알려준다든가 또 정답을 말할 때까지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한다든가 하는 것은 표준화된 검사에서는 지극히 금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83번에 4번인데 이런 문제 틀리시는 분 정말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84번 문제 있죠. 여러분들 207페이지에 있는 그 84번 문제는 약간 출제 오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85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한국형 웩슬러 지능검사의 양적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양적 해석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점수의 양 점수의 차이가 15점 이상이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해서 해석을 해서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차이로 인해서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장애 부분 또는 지적 능력의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차이가 아니라 유의미한 차이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맞는 내용이니까 텍스트 형식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다음 중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볼게요.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점수 차이가 15점 이상이면 유의한 차이로 간주한다.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거꾸로 딱 되어 있는 만든 문장이죠. 소검사를 분석함으로써 피검자의 인지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소검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검자의 인지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가와 나는 문제없이 잘 맞는 문장이고요. 다 볼까요? 16개의 소검사 아니죠. 11개의 소검사예요. 웩슬러 검사지는
언어성에서 6개, 그 다음에 동작성에서 5개의 소검사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언어성 하위 검사에는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성 검사는 그 하위 검사에 기본 지식이나 숫자 외우기, 어휘, 산수 이해, 공통성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6번의 답은 맞는 걸 찾아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다와 라가 틀린 걸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9페이지로 넘어가서 87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문의 평가 영역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핵심 검사는 그림 그리기, 그림 설명하기, 이름 대기, 듣고 따라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이런 게 되어 있고, 보충 검사로는 말 실행 중, 그 오타네, 말 실행증입니다. 말 실행증, 이렇게 어떤 정세를 나타내는 정으로 좀 고쳐주세요. 중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 실행증 검사, 그 다음에 구강 실행증 검사, 그 다음에 모음 연장 발성 이런 검사는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그러니까 발성이라든가 표현력이라든가 단어 사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장애를 묻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브로카 실어증에 관련된 검사지입니다. 브로카 검사지는 보통 표현 실어증이라고 그래요. 표현 실어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청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표현함에 있어서 표현은 조금씩 해요. 그러나 어떤 전치사라든가 전미사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성 자체를 좀 잘 원활하게 못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원인은 우리 뇌 중에서도 특히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브로카 영역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브로카 실어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실어증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뇌에 베르니케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어떤 손상이 나서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베르니케 실어증은 사실 말을 못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허언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어떤 단어의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대화체에서 쓰이지도 못하는, 또는 어떤 의사 전달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하여튼 단어의 나열을 불가하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르니케 실어증과 여기 나오는 브로카 실어증 이번 참에도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검색 사이트에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번입니다. 병전지능을 추정하는 소검사를 모두 고르시오. 병전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병전지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병이 나기 전이죠, 그죠? 병전지능이니까 어떤 질병, 어떤 장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능과 현재의 병 후의 지능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라든가 토막짝이라든가 기본 상식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가진 연령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업 성적 등을 비교해서 병 전과 병 후의 차이점을 찾아서 어떤 뇌 기질의 손상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 88번 보기에 나와 있는 가와 다와 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번 문제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 적성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기에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자, 적성이라고 하는 것, aptitude라고 하는 것은 좀 지능하고 좀 다르죠. 지능은 전반적인 어떤 지적 능력이라면, 적성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보여주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적성이고, 거기다가 또 그 특수한 특성 중에서 또 특수한 적성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무슨 색채라든가 색채 지능 같은 거 있잖아요. 음악 지능, 체육 지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술 지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특수 적성 검사는 잠재적 능력을
측정합니다. 포텐시를 측정하는 게 맞아요. 그동안 미래의 수행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고 또 미래의 적응도를 예측해 보는데도 우리는 적성 검사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거 4번에 나오지만 직무와 관련된 인지적 강점과 약점을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회사에 입사할 때 신입사원들을 시험해 보면 직무 적성 검사라든가 뭐 SAT, 모 기업의 aptitude 테스트라고 해서 무슨 기업 직무 적성 검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적성 검사의 한 예가 되면서 분야별로 어떤 또 세분화된 분야를 보는 것은 특수 적성 검사라고 해서 뭐 공대 같은데 보면은 뭐 기계 적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계 적성.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되는데 89분의 보기 가부터 라까지가 다 특수 적성 검사에 대한 해당되는 다 옳은 얘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네 번째 시간 전체 차시로는 일어부 착제에 해당되는 차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